네, 주말 동안의 이슈 정리하고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4월 보궐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서서히 이제 경선 이제 시기 같은 것들도 좀 발표가 좀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야당에서 워낙에 후보들이 좀 많이 나오고 또 관련된 보도들도 좀 많이 나오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조건부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걸 이제 떼고 공식적으로 나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2022년 정권 교체 소명을 이뤄내겠다. 또 10년 전 서울시장직 내려놓은 거 여기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부분부터 좀 말씀 듣겠습니다.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지금 선거 구도가 당초에 우리가 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저는 다르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건 뭐냐면 지금 일단 국민의힘이 후보가 그 10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전 시장이 기자회견한 이유는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더 이상 국민의힘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안 대표가 완주할 거다. 그렇죠. 예. 안 대표는 일단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경선 룬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거의 굳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아마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경선 토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 명의 후보를 뽑을 텐데 문제는 이게 이제 2단계 경선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게 안철수 대표가 지금 안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선거라는 게 아주 움직이는 생물이라서 네. 사실은 지금 여론의 관심이 사실 10명이서 경쟁하게 되면 우리가 10명이 뛰는 경기가 재밌겠습니까? 한 명이 뛰는 경기가 재밌겠습니까? 많이 뛰면 재밌죠. 그렇죠. 많이 뛰면 누가 우승할지 그래도 엎치락뒤치락 하면 또 그래야 재밌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변이 생기기도 하고 예. 또 어떤 인물 TV 토론하는데 봤더니 괜찮다. 어떤 인물은 또 아니다. 뭐 네. 이런 판단이 서고 또 중간에 실수하거나 그런 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있으면 또. 선거라는 게 참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시민들의 시선이 결국은 국민의힘 경선 쪽으로 쏠리게 되면 예. 안철수 대표한테 가졌던 어떤 이미지나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은 상황이 되겠냐라는 데 대한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좀 판단 착오를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이 보궐선거라는 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직적 힘이 없으면 참 힘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나중에 여당의 집중적 공격이 있을 경우에 그걸 방해해 줄 수 있는 당의 어떤 조직 기반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고 또 TV 토론도 안철수 대표한테는 트라우마예요.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상상해 보시면 그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때 많이 예, 여러 가지 뭐 제가 뭐 갚쳤습니까?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런 상황에 지금 만약에 이 국민의힘의 경선이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하면 글쎄요, 안철수 대표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상당히 가변성이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3자 대결로 해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다는. 처음에는 그게 그냥 단순히 이제 안철수 대표를 압박하는 3자 필승 같았는데 예. 점점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저는 또 솔직히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단순한 어떤 그 협박용이 아니라 네. 실제로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야권에서 단일화 안 된다 그러면 여권에서는 상당히 호재 아닌가요? 현재 저희 입장으로 보면 단일화가 안 돼야죠. 네. 그런데 저는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라고 계속 누차 강조를 해왔는데 그 이유는 첫째 안철수 대표는 이번 서울시장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다음 대선 2027년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주할 수밖에 없지요 이제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혈혈 단신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국민의힘을 자기 것으로 만들 보장이 없고 자신이 없는 거죠. 예.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도 제일 야당인데 2027년에 자당 대통령 후보를 내지 다른 사람을 시켜다 뭐 해가지고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과정은 푸짐하고 요란해 보이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단일화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늘 잘 쓰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선전 탈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다른 분을 이렇게 뭐 제가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안철수 대표의 현재 지지율이 한 20% 중반대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지지율에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의 40%가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경선이 치러지게 되면 네. 아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을 찍지 왜 안철수 대표를 찍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지지율이 굉장히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민주당 역시도 근데 민주당은 사실은 뭐 호황이 뭐 흥행이 안 되네 이런 평가를 하지만 사실은 초반에 흥행이 돼서도 안 되는 입장입니다. 네. 뭐 규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이기 때문에 출마 선언도 좀 조용하게도 늦게 하는 것이 난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민주당이 어쨌든 후보 선출이 되고 국민의힘도 후보 선출이 되고 안철수 대표의 지지가 빠지기 시작하면 저는 새 이 그룹이 비슷하게 아마 지지율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왜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상호 의원만 혼자서 지금 홀로 며칠째 뛰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박영선 장관은 왜 출마 선언이 바로 안 나오는지 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한 얘기가 없네요. 박주민 의원은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좀 입장을 정리한 것이 아닌가를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예. 박영선 장관은 계속 그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것을 보면 뭐 강력한 출마 의지를 지금 계속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기만 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시기를 그래서 이제 조율하고 그 시기는 있고. 본인이 유불리를 따지는 것보다는 아마 개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개각 준비 이런 것과도 맞물려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귀책 사유를 제공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좀 속도를 뭐 자연적으로 늦춰지는 겁니다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또 여당은 또 야당에 비해서 출마 선언을 또 늦게 하는 것이 좀 여유도 있어 보이고 뭔가 준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늦추고 있을 텐데 이제 이번 주에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 지금 만약에 단일화 없이 뭐 국민의힘 아니면 현재 그 민주당 아니면 안철수 대표 이렇게 3자 구도로 가게 되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민의힘이 절대적 불리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이 선거라는 게 일반적인 이 1995년도에 그때 선거 때 보면 무소속 박찬종, 그다음에 조순, 정원식 이런 후보 나왔어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조순 그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장외에서의 어떤 물론 그때 당시는 이제 뭐 DJ가 이제 조순을 이 교수로 이제 데려와서 이제 출마를 시켰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사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지금 구청장 25명 중에서 24명이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게 뭐 관권 선거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또 서울시 의원들도 대부분 다 민주당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선거 운동이 할 수 있는 일본적인 이 베이스가 다릅니다. 네. 그것도 여당이에요. 또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월달 들어서면 백신 이제 접종이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또 재난 지금 이야기 나올 거예요. 4차. 모든 이슈가 보면 결국은 여당한테 유리한 쪽으로 여당이 만들어낼 겁니다. 뭐 박홍수 부모자 계시지만 선거 많이 해보셨지만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야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그냥 무조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책만 가지고 정책을 선거를 치를 것이냐? 저는 이건 상당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여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여당이 선거 지는데 그거는요 정말 정당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민주당이 무슨 선거 한두 번 해본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단일화해서 열심히 해도 저는 나중에 가면 정말 아주 비등비등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우리 둘이 나가도 된다? 이 판단은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여당으로서는 뭐 박 위원장 좋아하셨지만 좋아할 수 있는 구도예요. 안심하고 있는 거죠. 우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론조 나오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당원들의 절박감 우리가 먼저 이긴다고 생각하면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필사적으로 움직입니다. 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3명 나와도 이긴다 그러면 당원들 누가 선거운동하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단일화 안 되면 저는 필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민주당은 표정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현정 의원님께서 지금 민주당에게 좀 유리한 해석을 해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을 좀 독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예선전 탈진이라고 하는 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국민들께서 지금 보시기에 관심이 초반이니까 있어 보이지만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처음으로 좀 정치적 선택을 잘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감동이 없는 통합, 공학적 무슨 합당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국민들 너무 잘 아셔요. 네. 그리고 이런 선거의 핵심은 바로 혁신입니다. 자기 혁신. 그래서 단일화, 합당, 뭐 통합 이런 걸 가지고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 뭐 저쪽이나 저희나 그럼 절대 피해야 될 일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요란하지만 내용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뭐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너무 여유 부리지 마시고 괜히 여유 부리시다가 아니, 여유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는 절실합니다. 글쎄 뭐 예. 정치인들 말을 어디까지 밀어낼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시사고말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였던 김학의 전 차관 이름이 요즘 다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논설위원님. 네.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과정의 위법성 논란이 지금 오고 있어서 검찰에서 네, 다시 그렇습니다. 들여다본다고 네.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원래 이 출국 금지를 하려면요. 네. 일반적인 출국 금지와 긴급 출국 금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출국 금지 같은 경우는 형사 피의자, 그다음에 내사자 네. 이 경우에 이제 그 출국 금지를 할 수가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이런 사건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긴급하게 수사 담당자가 수사 담당에 장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달에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당시 3월 18일 날 장자연 이 김학의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죠. 자, 그 이후에 김학의 전 차관은 형사적으로 입건되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성접대 등등은 공소시효가 지나고 등등해서 다 무혐의 처리가 됐던 상황이고 그 당시에는 그렇죠. 네. 또 법무부 과거사위하고 대검 과거사위에서 그걸 다시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3월 23일인가요? 네. 그날 갑자기 김학의 전 차관이 이제 출국을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하는 사실을 법무부가 인지를 하고 네. 이 막는 과정에서 이 출국 금지 서류를 만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허위를 비롯된 사건 번호 이거를 이제 기재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이거를 서류로 정식으로 접수할 때도 허위 내사 번호를 이제 해서 긴급하게 했다라고 네. 이제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뭐냐면 그냥 종이 한 장 들고 당신 출국 금지예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문서죠. 왜냐하면 이거는 허위로 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시에 법무부는 이게 너무 긴급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독수독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 뭐냐면 독이 있는 나무에서 자라는 과일 실은 독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얼마 전에 그 음주운전으로 해서 사고를 낸 분이 경찰이 먼저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혐의가 됐습니다. 네. 그만큼 절차가 중요하거든요. 음. 근데 이 문제는 아무리 김학의 전 차관이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더라도 네. 문제는 그 사람도 당연히 법적인 절차의 공정성을 받아야 될 어떤 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수사에 들어갔고 법무부에서는 긴급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런 일부분의 것은 문제는 부차적이다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보도가 좀 기억이 나는데 네. 보면은 왜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금지 명단에 없었어? 이걸 또 지적한 게 있었고. 예. 그리고 그래도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임해서 밖으로 나가는 걸 도피하는 걸 막을 수 있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또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불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2019년 3월 달에 언론 보도를 보면 참 어마어마했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고요. 네. 이현정 의원님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19 감싸기를 하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무혐의를 받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눈높이와 법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뭐 명운을 걸고 재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실 수밖에 없고 그건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법리 대 법리의 지금 주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뭐 불법했다, 불가피했다, 뭐 이런 것인데 결과적으로 뭐 일부에서는 이것을 윤석열 총장의 정치 보복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늘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상황에서 그런 뭐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야당은 이것을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뭐 그렇게 한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결과적으로 기승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제 몰고 가려고 할 텐데 저는 설사 뭐 그런 부분이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뭐 제 배당을 했고 수사를 하니까 하는 대로 결과를 보면 될 것이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학의 출국 금지의 배후가 아니라 국민의 분노가 이 출국 금지의 배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그 신년 기자회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어요. 연정근 소위원님.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정치를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더 구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문재인 예.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 당신은 우리 사람이지 저쪽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출마 등등의 이야기했지만 어. 한편으로 보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함의는 결국 윤석열 총장은 우리 편이지 저쪽 편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쐐기를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치를 앞으로 예를 들어 주적으로 출마하지 말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 말 속에 저는 굉장히 포함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대통령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그동안 그럼 여당에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공격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동안 또 추미애 장관은 뭡니까? 그럼 대통령은 우리 정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추미애 장관은 저렇게 징계도 하고 또 여당에서는 저 뭐 정치할 사람이다 그러고 자꾸 내려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언급과 그다음에 여당의 지금 어떤 이야기와 추 장관의 이야기를 보면 네. 저는 좀 헷갈려요. 도대체 그럼 윤석열 총장이 그럼 대통령에 신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당에서는 불신임하는 건가요? 그럼 뭐 청와대와 당이 서로 의견이 다른가요?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첫 대변인이었으니까 네. 우리 이현종 위원님께서 잘 알아들으시도록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현종 위원님은 이제 우리 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마 대통령이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발언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대통령이시든 간에. 그럼 어떤 의미일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는 검찰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과 제도로 할 수 있는 것은 공수처 등을 비롯한 국회에서 할 일이고요. 그럼 상당 부분 진척이 됐지 않습니까? 나머지 하나가 이제 검찰의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인데 그걸 대통령이 추윤 갈등의 그 과정에서도 두 차례나 부탁을 하셨어요. 법무부와 검찰이 손잡고 그 수사의 관행까지도 스스로 잘 개혁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말은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 개혁을 이제 법과 제도는 어느 정도 됐으니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맞도록 조직 문화와 수사의 관행까지도 미진한 것이 있다면 더 개혁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윤 총장이 단순히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을 안 바꾸고 싶어서 저렇게 대응하는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 윤 총장도 지금 검찰의 내린 지시를 보면 당연히 수사 관행 바꾸고 조직 문화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 문제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자꾸 이 어떤 현 정권 관련된 수사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추윤 갈등의 본질이거든요. 네. 이쯤에서 요 정도로 하고요. 뭐 어차피 기자회견에서 다뤄진 내용들이 워낙에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좀 두 분께서 이것만큼은 내가 참 의미 있게 봤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박수현 전 대변인 현재 홍보소통위원장으로서 오늘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이 대목은 내가 참 의미 있게 봤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물론 뭐 뭐니 해도 사면 말씀이시고요. 예. 사면은 좀 이따 이제 이현종 의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리라 믿고 저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신행정부가 들어서면서의 북미 관계,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저는 좀 기억에 남고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신행정부가 들어서면 일단 사람을 좀 안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도 안보 라인에 외교 안보 라인에 6개월 걸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골라서 안쳐야 되고 청문회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한 5, 6개월 걸릴 거예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지금 남은 중에서 5, 6개월을 그냥 허송세월하고 이게 빼버리면 나머지가 한 뭐 8, 9개월 뭐 이 정도 남을 텐데 지금 하지 못하면 그 8, 9개월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척도 의미가 없겠죠. 선거 모드로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5, 6개월 동안에 미국의 외교 안보 라인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과 병행해서 저는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기존에 그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선언 그다음에 그 뒤에 군사 합의 여기에서 합의된 게 있어요. 네. 그것을 미국을 설득시키면서 그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남북 간의 합의 이행을 하겠다고 미국과 동시에 그 투트랙으로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김정은도 남한이 하는 거 봐서 대응하겠다. 뭐 지난 3년 전 봄날이 올 수 있다 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를 동시에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 네. 아무래도 또 논설위원 입장에서 또 기자들의 모습들도 좀 기억이 날 것 네. 같고요. 이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참 이게 지금 우리 박수현 초대 대변인 하셨고 네. 지금도 보면 홍보소통위원장이잖아요. 예, 예. 또 국민소통수석입니다. 청와대가. 근데 소통을 그렇게 강조한 정부가 왜 기자회견은 이렇게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을까. 참 아쉬움이 커요. 예, 솔직히 예. 무슨 뭐 연례 행사도 아니고 370일 만에 열렸다는데 뭐 대통령은 코로나 탓하시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코로나 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이렇게 110분 뭐 100분 좀 넘는 시간 안에 모든 국정 현안을 다 물어보고 또 기자들도 보면 질문이 중구난방으로 되는 바람에 도대체 이게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실 답답하다. 거예요. 예. 그냥 뭔가 뭐 시원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 때문에 한두 가지 빼고는 굉장히 저도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문제나 뭐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많은데 특히 사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저 이낙연 대표가 제기를 했고 대통령이 오늘 이제 답변하시는 이게 뭐 국민 여론을 보겠다는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를 해보진 않았지만 정치 지도자는요. 여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뭔가 불리한 게 있으면 국민을 설득해야 됩니다. 국민을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그것이 옳다는 이야기를 끌어가야 되는 존재인데 근데 사면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가진 권한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특별 사면권을 주는 이유가 국민 통합이나 이런 등등을 어떤 정책 판단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 여론을 따라서 하겠다? 국민 어떤 보고 그럼 나중에 뭐 여론조사 해본다든지 뭘 해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그냥 결단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네. 그리고 왜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국민들한테 꾸준히 하시고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지 결코 이것이 국민 여론이 움직이면 하겠다는 식으로 간다라면 이건 좀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지금 이낙연 대표가 좀 머쓱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대통령이 좀 더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결단을 하고 문제를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지 네. 국민 여론을 따라가서 보겠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면 이 문재인 대통령 내에서는 이 사면은 없는 걸로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좀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마 그 언론 기사들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제목이 잡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임기 내에 뭐 검토해보겠다는 뉘앙스도 좀 있는 것을 있어서? 언론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이현정 의원님 말씀대로 대통령께 맡겨 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다만 그 문재인 정부는 이 사면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맞춰야 될 신중할 것 수밖에 없는 게 네. 촛불 광장에서 태동된 정부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의 공감을 섬세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사구말리 이현정 논설위원,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사본부도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